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이것저것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일어난 녹용 사기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는데요. 몹쓸 가족이네요. 너가 그러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오빠들이 그만큼 양보를 하고 배려를 했으면 동생이 돼가지고 베풀 줄도 알아야지. 넌 어릴 때부터 너밖에 몰랐어. 도대체 저한테 뭘 얼마나 양보를 하고 배려를 했다는 걸까요? 오빠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더 가져가려고 하고 괴롭히기나 했지.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저 모양이더군요. 아마 제 남편과 시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걸 헤쳐나가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부모님은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현재 큰오빠는 엄마 아빠를 도와서 같이 사슴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둘째 오빠는 사슴은 보기만 해도 지겹다며 타지에 나가서 평범한 직장 다니며 살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일을 시키지 않기도 하셨고 저도 뜻이 없어서 일찍이 상고를 나와서 회계 전문 자격증을 따서 취직부터 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 현직장이기도 하죠. 제 남편도 여기에서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저의 시아버님이 제가 다니는 회계사무소 대표시거든요. 우리 수연 씨는 참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 아, 그리고 저번에 부모님께서 주신 녹용 잘 먹었다고 전해드려. 요즘 와이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시아버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거죠. 싹싹하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하는 저를 항상 예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해도 저부터 챙겨주시곤 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질투할 정도로요. 그러다 어느 날 대표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았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예전에 항암 치료를 했었는데 건강해진 줄로만 알았는데 후유증인지 요즘 다시 안 좋아진 것 같다며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 시부모님이 되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평소에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같이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명절에 집에 내려가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녹용이나 사슴고기 같은 걸 챙겨주시면서 꾸준히 드시라고 권유해보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나 잘 챙겨주었는데 보답을 해야지 하면서도 바빠서 잊고 있었다. 이거 제일 좋은 걸로다가 따로 빼놓은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 안 그래도 저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몸에 잘 받았는지 그 뒤로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계기로 대표님과 저와의 관계는 알게 모르게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항상 저를 좋게 보시던 대표님이 소개팅을 주선하신 겁니다. 네, 바로 현재의 남편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로 만나면 잘 맞을 것 같다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리 제가 존경하고 잘 따르는 분이라고 해도 아들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느꼈던 대표님의 인성을 보면 분명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라는 판단이 섰고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저희들은 직감적으로 서로가 짝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한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연애하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을 만난 걸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는 직원이 아니라 며느리가 되었네. 난 둘이 아주 잘 어울릴 줄 알았어. 백년해로 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갑자기 아버님이라고 부르려니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양가 어르신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특히나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거든요. 주변에서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이랑 시댁 다 잘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별을 딴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현재 외곽에 있는 규모가 작은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회계사이셔서 모든 것이 다 고리타분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거든요. 아버님은 직업을 이어받길 원하셨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군대를 다녀와서 무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거나 사는 거에 대한 흥미도 있었고 잘하기도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게를 차리기에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먼저 목돈부터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큰 목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것저것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그쪽에 소질이 있었는지 생각보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현재 다이소를 승계받아서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새로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승계를 받는 것은 남편이 수중에 가지고 있던 자본으로 가능했거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직업을 잊지 않고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는 그쪽에는 영 소질이 없다니까요. 제가 제 적성 잘 찾아서 이렇게 지금 잘 됐잖아요. 오히려 저한텐 이런 일이 더 맞아요. 머리 쓰는 건 딱질색이에요. 가끔 둘이 만나면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지지 않고 받아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정말 엄하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남편도 전보다 다정해지셨다며 어머님이 가끔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예뻐했어요. 남편은 몸쓰는 일을 좋아하고 부모님 덕분에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농장에 가서 일손을 돕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겁니다. 평소에도 고혈압이 있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쓰러지신 적은 없어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아빠는 요 근래 너무 무리를 내서 과로로 쓰러진 것뿐이라고 했어요. 엄마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셨지만 큰 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셨죠. 하지만 괜히 뭔가 마음 한켠이 아리면서 속상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도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이 뭔가 맞았나 봐요. 아빠가 어느 날 저희 삼남매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니 다름이 아니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농장에 대해 상의를 하고 싶어 모이라고 했다. 아빠는 지금 당장 본인이 어떻게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농장 운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불안해지면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생각이 달랐나 봐요. 네 사람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거든요. 큰오빠는 현재 아빠를 도와 같이 농장은 운영한다고 해도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사슴농장에는 음식점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길 오빠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 농장 아니면 할 것도 없으면서 맨날 생색을 내면서 도와준다고 엄마가 종종 하소연을 하곤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좋게 이야기하면 너가 뭘 아냐면서 화부터 내곤 했죠. 둘째 오빤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만약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세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일을 가장 오래 돕고 있으니 저한테 지분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형은 그게 문제야? 지금 형이 도와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형이랑 형수 걷어주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 도와주면서 그렇게 매번 생색내는 것도 보기 안 좋아. 게다가 요새 장남이라고 더 갖는 게 어딨냐?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빠 앞에서 정말 가관들이었습니다. 둘째 오빠 말에 큰올케 언니는 발끈해서 언성까지 높아지기 시작했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넷이서 병실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정말 그 순간 가족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순하던 남편까지도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오로지 저와 남편만이 착잡한 표정의 아빠를 챙겨드렸죠. 옆에서 엄마는 오빠네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 계셨고요. 다들 그만하지 못해? 너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이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너희 아버지 저렇게 되셨는데도 지금 그게 중요해? 다들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병실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오빠가 저를 가리키며 쟤는 왜 안 내쫓냐고 하며 불만을 표출하길래 결국 엄마한테 등짝 한 대를 맞고 나갔죠. 저와 남편은 그날 늦게까지 아빠 곁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병원 한번 오지를 않았었거든요. 큰오빠네는 농장을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둘째 오빠네도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중간에 여러 번을 왔다 가셨음에도 한 번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며 부르니 그제서야 찾아온 겁니다. 솔직히 올케 언니들도 정말 얄미웠어요. 더 얄미웠던 건 이날 이후였습니다. 아빠의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로 올케 언니들이 시간만 나면 와서 서로 간호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더 웃긴 건 오빠들도 일이 끝나면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동서, 바쁘다면서 여긴 어떻게 왔어? 갑자기 안 나던 시간이 나기라도 했나 봐? 나는 농장이 워낙 바빠서 말이지. 아버님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잖아.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형님이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을 맡은 것도 아니잖아요. 뭘 그거 하나 도와주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어떻게 와도 꼭 둘이 비슷한 시간대에 와서 저렇게 싸우는지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게다가 자기들이 하겠다며 서로 밀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꼴사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들도 그 뒤로 얼굴을 비추면서 아빠 비위를 맞추느라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저는 오빠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다정하게도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엄마한테도 다정한 말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오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어디 불편한 데 없냐며 이부자리를 봐주질 않나,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질 않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니 진짜 죽을 때가 됐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생각보다 조금은 오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정말 아빠가 무리를 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한 제가 가끔은 미울 때가 있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빠가 병원에 계신 이후로 둘째 오빠네가 갑자기 사슴농장을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마 자기들끼리 뭔가 계획을 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 큰오빠가 본격적으로 사슴농장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저 어차피 계속 아버지랑 엄마 곁에서 일도 도와왔고, 아버지도 이번에 아프시면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가업 이어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무래도 병실에서 아빠가 했던 말이 뇌리에 박혔나 봐요. 그날 아빠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나는 훗날 나나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너희 삼남매가 굳건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방식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 그리 알아라. 아빠는 아마 이때부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셨던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게 다 아빠가 그린 큰 그림이 아닐까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저 말을 듣고는 그 뒤로 첫째 오빠의 가업을 이어받겠다는 선언과 둘째 오빠네 사슴농장 출입이 잦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오빠네는 차마 가업을 이어받고 싶다는 말까진 하지 않았지만 생전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하는 거예요. 주말에 어디 놀러가기 바빴던 사람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와서 식당이며 농장일을 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단둘이 있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형제끼리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형제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와의 사이보다는 좋았지만요. 남들은 오빠가 둘이라고 하면 잘 챙겨주고 든든하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안쓰러워 저에게 무언가를 사줘도 그것마저도 뺏어가곤 했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오빠들에 치여서 울었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그동안 오빠가 많이 못 챙겨줬지? 자, 이거 많이 먹고 기운 좀 내. 너 요새 너무 힘이 없어 보여. 아이고, 너가 웬일이냐. 맨날 수연이 구박하기 바쁘고 제일 못 살게 굴던 게 세상 살고 볼 일이다.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큰오빠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있죠. 솔직히 말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무슨 꿍꿍이 때문에 저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릴 때 기억을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본인들이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고 보살펴줬던 것처럼요. 맞아요. 딱 한 번 그런 적은 있네요. 자기들이 쓰다가 질려서 버리듯 저한테 준 적이요. 그런 거 말고는 없던 것 같네요. 솔직히 오빠들이 항상 저러니 그러려니 했지만 제가 정말 속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남아있죠. 저희 아빠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으세요. 저희에게는 작은아버지죠.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젊을 적부터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딱 한 번 뵌 거 말고는 본 기억이 없어요. 워낙 먼 곳이기도 하고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가끔 아빠와 통화하거나 저희 가족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한 번씩 보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수야, 이게 다 뭐냐? 뭐 이런 걸 보내지 말라니까. 그냥 너 몸이나 잘 챙기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나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어. 내가 여유되는데 우리 조카들한테 이 정도도 못할까?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형 몸이나 신경 써.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안부 전화를 주고받곤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도 각별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 때문에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자주 못 봐서 가끔 아빠가 먹먹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작은아버지가 선물 꾸러미에 저만 뜯어보라며 특별히 제 거를 챙겨서 보내셨어요. 오빠들도 그 전에 많이 챙겨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 혼자 딸이기도 하고 맨날 오빠들한테 치여 산다는 걸 들으셨는지 몰래 구석에 제 선물을 준비해두셨던 거죠. 엄마도 그걸 보더니 오빠들 몰래 뜯어보라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 빠른 둘째 오빠가 알아채버린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내 거가 생기는구나. 이것만큼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이 간직하려고 했는데 결국 둘째 오빠로 인해서 들켜버려서 그것마저 빼앗긴 겁니다. 그건 작은아버지가 저만을 위해서 보내신 거였기 때문에 오빠들한테는 필요도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히 심술이 나서 뺏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너가 뭘 수연이를 챙겼니? 예, 그때 너네 작은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 너네가 뺏어서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는데 내가 아주 그때만 생각하면 아유 속이 터져 속이. 어머니, 어릴 때는 원래 다 그러고 크는 거죠 뭐. 에이, 아무리 딸이 하나라고 해도 아들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엄마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야 잠잠해졌죠. 그런데 이 이후로 아빠의 태도도 많이 변하셨어요. 병실에서 저희 삼남매에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일하시면서 오빠들에게 혹독해지셨거든요. 마치 어디까지 버티나 시험이라도 해보는 것처럼 단호하게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우게 하셨어요. 에이 아버지, 제가 그래도 사슴농장 큰아들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 솔직히 그냥 직원 써서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시 배워야 돼요? 이런 것까지 직원을 써서 맡겨? 이딴 정신머리로 도대체 어떻게 사슴농장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사람을 부리려고 해도 너가 알아야 부릴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누굴 부리려 그래? 매번 큰오빠와 아빠의 신경전은 대단했습니다. 오빠는 매번 투덜거렸고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파르타식으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도와주려고 온 둘째 오빠네한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거기에다 며느리라고 봐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빛을 발하는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장사 말고도 몸 쓰면서 일하는 거에는 소질이 있는 건지 아빠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절대 안 잊어버렸죠. 당연히 아빠 눈에는 남편이 좋게 보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항상 안이 꼽게 바라보았죠. 그렇게 혹독한 아빠의 가르침에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특히 둘째 오빠네는 점점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큰 오빠네는 이미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큰 오빠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올케 언니는 점점 이유를 만들어가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큰오빠가 저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돌이켜보면 정말 소름만 끼칠 뿐이네요. 아버님, 오늘도 둘째 형님네는 안 오시려는 모양인가 봐요. 오늘 조금 바빠서 일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쩌죠? 괜찮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동네 사람한테 잠깐만 도와달라고 부탁해놨다. 그리고 걔네는 이제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라. 거기까지인 거니까. 아마 아빠는 다 알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요. 결국 둘째 오빠네는 간간히 얼굴을 비추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사슴 농장을 도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큰 오빠가 둘째 오빠네를 뭐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주는 겁니다. 원래 둘이서 앙숙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슴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한 뒤로는 둘이서 속닥거리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인지 유난스럽게 둘째 오빠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둘째 오빠네가 없는 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차량 2대가 농장에 서더니 거기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겁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어둠의 세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다 놀란 채로 멍하니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둘째 오빠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아빠 앞에 걸어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더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예견하신 것 같은데 힘든 농장 그냥 그만하시고 미리 저희한테 증여해서 지분 나눠주는 걸로 해요. 둘째 오빠는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동해서는 아빠에게 상속이 아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해달라며 따지러 온 겁니다. 솔직히 압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빠가 병실에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그걸 다 감내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니 좀이 쑤셨던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사람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나서 아빠에게 압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곤 하지만 제 눈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뭐라 할 말이 나오질 않았죠. 오빠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오빠 아빠 압박하는 거야? 이게 제정신에 할 수 있는 일이야? 드디어 오빠가 돈 때문에 제정신 아닌 거지, 그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에 환장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사슴 농장이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런다는 게 더 괘씸했어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힘들게 일궈내고 지켜온 곳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2대째 운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힘든 시기에도 이 악물고 버티며 지켜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곳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분을 내놓으라며 저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불안해서 우리한테 상속 이야기한 거 아니냐며 이제 제대로 이어받을 사람도 없을 텐데 이 힘든 거에서 뭐 하냐며 난 못하겠으니까 그냥 미리 증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 너 입에서 지금 증여라는 말이 나와. 내가 뭐라 그랬어? 기여를 한 사람에게만 뭐든 준다고 했지. 증여든 상속이든 너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당장 썩 꺼져. 결국 아빠는 폭발하셔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자 함께 온 남자들이 아빠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좋게 해결하자며 인상을 쓰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리긴 했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더 웃긴 건 큰오빠와 큰올케 언니는 태연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검은 차 2대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릴 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둘째 오빠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그냥 남의 일인 듯 보고만 있는 겁니다. 제가 오빠가 좀 나서서 말려보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분명 이 둘 사이에 무언가 거래가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험악한 남자들과 작은 오빠네는 재빠르게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어요. 정말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아버지, 수환이가 좀 심하게 하긴 했어도 솔직히 틀린 말 한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아버지도 나이 드셨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대로 농장 운영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아버님. 이참에 그냥 저희들한테 맡기고 두 분은 편하게 여행 다니시면서 쉬시는 게 어떠세요? 침묵을 깬 건 첫째 오빠와 올케 언니였습니다. 그러나 하는 말은 가관이었죠. 결국 하는 말이 아빠에게 사슴 농장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마치 당연하게 아빠 다음에는 농장이 자신들이 것인 것 마냥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죠. 그러자 큰오빠와 올케 언니가 입을 삐죽거리며 둘이 쓱닥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진짜 오빠만 아니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뒤로 아빠는 묵묵히 일만 하셨어요. 하지만 오빠들의 행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더 이상 큰오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셨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속상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말을 했나 봐요. 그전부터 시아버님이 안색이 안 좋다고 하며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실 때도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수연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들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야지. 시자 들어가면 부모도 아니냐. 가족은 원래 돕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저 한 번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괜히 마음 쓰실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회계사이신 시아버님은 이미 법에 대해서는 알 만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길로 저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아빠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가서 시아버님에게 들었던 말을 전해드렸어요. 엄마는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아빠는 좀 생각이 달라 보이셨어요. 서로 연락처는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님은 혹시라도 불쾌하실까봐 저를 통해서 의사를 여쭤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는 아빠는 다음날 아버님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종종 두 분이서 통화를 하시고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만나는 걸 몇 번 봤었거든요. 아빠, 오늘도 아버님 만나러 가시는 거야? 그렇게 자주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진짜 법적으로 둘째 오빠랑 맞서 싸우려고 준비 중인 거야?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아빠들끼리 인생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깊게 알 것도 없어. 이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신경 끄거라. 사돈 양반이 너 걱정도 많이 하더라. 요새 많이 말랐다고. 하지만 아빠는 시아버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는 것 뿐이라며 둘러대기만 하셨죠. 아마 이때부터 아빠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예견하고 홀로 그 과정들을 준비해야만 했던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목이 메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더라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빠가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도 하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안심을 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만큼 크게 찾아오나 봐요. 한창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야, 지금 아버님 또 쓰러지셨대. 병원에 실려가셨다는데 나도 지금 가고 있거든? 얼른 와.
아버지한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금 와. 위급하시대. 남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부랴부랴 사무실을 빠져나가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말 운전하는 내내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사고가 안 난 게 용할 정도였죠. 그렇게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과 엄마가 수술실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더군요. 엄마는 오느라 이미 지쳐 보이셨고 아빠는 몇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죠. 아직 살아계시긴 하지만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왈칵 울음이 터져 그대로 아빠에게 안겼던 것 같아요. 한참을 숨죽여 울고 나니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김상수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번에 쓰러지셨을 때도 뇌혈관에 꽈리가 있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혈압 관리 잘 하시고 스트레스나 힘든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응급으로 수술은 한 상태이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긴 시간을 버티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빠처럼 뇌 동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답니다. 뇌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른 환자의 경우 예방 차원에서 시술도 하지만 아빠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서 추적 관찰이 필요했던 경우였다고요. 아빠는 단순한 과로로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뇌 동맥류가 터져 쓰러지셨던 거예요. 먼저 번에 쓰러지셨을 때 부모님은 아버지가 기형으로 뇌동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빠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저희한테 숨기셨던 거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아빠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를 모아놓고 일부러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자기가 가고 나면 남겨질 엄마와 사슴 농장이 걱정이 되셨을 테니까요. 오빠들이 아무리 망난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심각성을 조금 깨닫고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설령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장을 열심히 해서 이어받을 생각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기가 없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잘 해낼 수 있게요. 하지만 아빠의 발음과는 다르게 오빠들은 그저 돈에만 욕심을 냈던 거예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농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어가주길 바랬던 거고요. 그런데 오빠들이 그렇게까지 돈에 눈이 멀어 아빠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아빠가 처음 쓰러지시고 상속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빠들이 티나게 도와주는 척 했을 때도 아빠는 그렇게라도 농장을 이어가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뭐야, 아버지 또 쓰러지신 거야? 어떻게 되신 거야? 지금 상태는 어떤지 알고 있는 거야? 누구라도 말을 좀 해봐. 이게 다 오빠들 때문이야, 알아? 오빠들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되신 거라고.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지라고. 아빠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서야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도착해서 아빠의 상태를 물어보며 소리치는데 그 모습마저도 제 눈에는 가식처럼 보여졌어요. 뒤이어 들어온 둘째 오빠는 침착하게 이것저것 살펴봤죠. 그런 오빠들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큰오빠한테 대들었습니다. 오빠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아빠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시고 혼수 상태에서 헤매이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식에 시부모님도 오셨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는 눈물을 삼키셨어요. 그동안 두 분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진 모르지만 그 모습이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아빠의 정신이 잠깐 돌아왔어요. 의사가 이미 의식이 돌아와도 그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 미리 인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제발 의식이 돌아와라 하며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눈을 떠서 차례대로 저희들을 한 번씩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도 꼭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 될지도 모를 말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죠. 여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하느라 욕봤소. 내가 잘해주겠다고 데려와 놓고 고생만 시켰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소.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도 당신이랑 살아서 이렇게 예쁜 아들, 딸도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몇 분 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빠는 엄마에게 손을 뻗어 첫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절을 부탁하셨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시아버님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마치 알아들으신 듯 자연스럽게 아빠 곁으로 다가가셨죠. 사돈 양반, 걱정하지 마시오. 뒷일은 남은 우리가 할 테니 그런 거 하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눈 감으시오. 아빠는 그저 아버님의 손만 꼭 잡고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눈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뚫어지게 아버님 얼굴만 쳐다보았죠. 그런데 마치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아버님도 똑같이 바라보셨어요. 결국 그렇게 아버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는 아빠는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저희가 있던 병실은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 찰 뿐이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사망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요 며칠 건강해 보이던 아빠가 환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삶의 마지막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고 가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넌지시 아버님에게 여쭤봐도 그저 웃고 넘기시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왠지 아빠와 아버님만의 비밀일 것 같았기에 그대로 간직하시게 두고 싶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그렇게 저희는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는 작은 아버지도 멀리서 날아오셨어요. 오셔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오열하시는데 그 슬픔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장례가 끝나고도 며칠을 더 있다 가신다고 하셨어요.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흘려들었는데 아마 아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힘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시아버님이 저희 삼남매를 불러 모으셨어요. 아빠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아빠는 자식들이 아닌 친구처럼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아버님에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네들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져서 말하지 못한다고 나에게 전해주고 가셨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니 다들 잘 따라주길 바라네.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유언은 바로 사슴농장에 대해서였습니다. 그 농장을 온전히 막내딸인 저에게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오빠들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아니었죠. 아니, 누구 맘대로 그걸 다 쟤한테 넘겨요?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한 건 누군데? 그저 그냥 가끔 와서 도와준 게 무슨 기여를 했다고 전부를 다 넘긴다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큰오빠는 사돈이라는 것도 잊고 눈을 부라리며 대들듯이 따졌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연륜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아빠의 도장이 제대로 새겨진 유언장을 내보이셨어요. 정말 거기에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공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의아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오빠들이 속이 뻔히 보이게 행동하고 몹쓸 짓을 했다고 해도 엄마가 계신데 저에게 주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그 후에 생길 논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만은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미리 증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 유언 지금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그 큰 농장 운영 못하시니까 이참에 저희한테 똑같이 엄마가 나눠주세요. 그래요, 어머님. 이건 솔직히 너무 불공평해요. 아가씨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다 물려받아요? 저희는 이거 억울해서라도 납득 못하겠어요. 올케 언니들까지 합세해서 법적인 비율대로 나누어달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죽은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런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 말에도 엄마는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아빠의 마지막 말인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굳건하게 버티셨죠. 저는 오빠들과는 다르게 그 사슴농장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언을 들은 이후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런 저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유언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도 어머님이 혼자 어떻게 하실까도 걱정인 거지. 자기만 괜찮다면 내가 농장 전적으로 도와드릴까? 남편은 제 고민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했어요. 사실 아빠가 살아생전에도 남편이 일을 잘한다며 너가 내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하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남편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부려달라고 애교를 부리기도 했었죠. 사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농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눴었어. 나 그냥 자기가 안쓰러워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 사업 완전히 접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장이야 뭐 일할 사람 앉혀놓으면 되는 거니까. 남편은 아빠와 농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애정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걱정이 고스란히 자신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았답니다. 더군다나 오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고 나니까 걱정하던 것들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지분을 나눠 가지더라도 오빠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돈으로 주고 농장만은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농장에 애정을 갖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걸 그대로 팔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건 해서는 안 될 짓 같았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정말 나중에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빠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될 줄은 남편도 몰랐던 거죠. 거기에다가 저까지 사슴농장 일을 걱정하고 있으니 본인이 본격적으로 농장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농장 일 생각보다 쉽지 않아. 물론 자기 잘하는 거 아는데 나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만 괜히 자기 하고 싶은 일 못하게 막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속상해.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말하려고. 말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미 내가 다 말했었어. 일을 하다 보니 재밌다고. 당연히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왜 그렇게 농장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 그저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해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가족 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해주니까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도 존중해주신 시부모님에게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엄마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어차피 일손 필요하실 텐데 모르는 남이랑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매장은 이미 사람 구해놔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는 남편 손을 잡고서 한참을 울먹거리신 것 같아요. 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가끔 남편을 보면서 젊었을 적 아빠 같다고 하곤 했거든요. 오히려 오빠들보다 더 닮은 것 같다면서 이상하다고까지 하셨었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남편을 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도 거기에 아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곤 해요. 그게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잠한 걸 못 참겠다는 듯이 일이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차 여러 대가 저희 농장에 섰어요. 그리고는 먼저 번처럼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오빠들이 내렸죠. 길게 말 안 한다. 너가 유언 취소만 하면 돼. 그러면 다 잘 해결되니까. 이것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뭐 어디 가두기라도 할 거야? 저 세상으로 보내기라도 할 거니? 너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지금 이런 사람들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니?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니 오빠라는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어릴 때 당하기만 하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빠들은 어디에서 알아왔는지 상속인인 제가 유언 취소 소송을 하면 그 유언이 무효가 된다며 그걸 해달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 찾아왔던 거였어요. 아무리 드라마에서 형제들끼리 상속 문제로 싸운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물불 안 가리고 싸울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짓을 저희 삼남매가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둘째 오빠는 엄마에게 그냥 더러운 싸움까지 가지 말고 증여해주면 끝난다며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엄마는 꿈쩍하지 않으셨죠. 어릴 때부터 둘째가 가장 안쓰러운 거라며 둘째 오빠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엄마는 배신당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너희 아빠 유언에 동의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서방이 여기 농장을 같이 운영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손 떼거라. 더 이상 기여해라 뭐해라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처남이 뭘 한다고 이 큰 농장을 운영해. 그게 말이 돼?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냥 우리한테 집은 나눠주고 증여만 하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이 운영을 할 거라는 말에 오빠들은 또 한 번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걸까요? 지분을 나눠주면 결국 공동명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식에 속해 있는 제 의견도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끝에 오빠들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며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면서 으름장을 놓고 가는데 당연히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오빠들한테 제 걸 뺏기지 않을 거니까요. 시아버님에게 제가 들은 바로는 유증을 받은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오빠들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았는지 유언 취소 소송 대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자신들의 법적인 지분을 찾을 수 있다며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서 흙탕물 싸움하지 말자며 사이좋게 나눠 가지자고요. 오빠가 너한테 험악하게 굴지 않게 해. 그냥 너는 똑같이 나눈다고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좋은 말로 할 때 인감증명서 가지고 내일 법원으로 와. 엄마 것까지 너가 찾아서 와. 내가 미쳤니? 너 말을 듣게? 절대 동의 안 할 거고 인감증명서 가지고 거기 갈 일도 없어.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동의해주나. 바락바락 대드는 저를 보더니 큰오빠는 한 대 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막아섰어요. 남편이 성격은 순해도 덩치는 오빠보다 컸거든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인지 당황하면서 순간 물러나는 겁니다. 오빠들은 하루하루 번갈아가며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풀에 지쳐 쓰러졌나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자꾸 잦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저를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게 저만 그런 거면 상관이 없었는데 남편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게 된 거예요. 저와 남편의 신상에 일이 생기면 유언장은 무효가 되니 당연히 오빠들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왔길래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어떤 복면을 쓴 사람들이 다짜고짜 남편을 해하고는 도망갔다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다 위장을 해서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대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 치료도 받고 왔답니다. 분명 오빠들이 한 짓 같은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다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못난 아내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은 생각에 마음이 짠해졌어요. 너무 속상하고 겁이 나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오빠들 각자 지분 나눠줄까? 이러다가 애꿎은 이서방까지 다칠까봐 무섭기도 하고 엄마도 걱정이 되어서 그래.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사실 그 농장 또 다른 주인이 있어. 네, 바로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와 공동명의자였던 겁니다. 오빠들도 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지 찾아와서 악을 쓰며 발악을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작은아버지 뭐냐고. 왜 여기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작은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연락해 얼른. 애초부터 사슴농장은 아빠와 작은아버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이미 미국에서 잘 살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빠의 명의로 바꾸려고 했다고 해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공동명의를 고집한 건 아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나마 할아버지의 뜻을 같이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으셨다면서요. 결국 작은아버지까지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작은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나마 제일 많이 본 거. 저희 이 농장 지금 인력으로는 유지하는 거 택도 없어요. 그냥 다들 각자 지분 가지고 처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제 많이 늙으셨고요. 맞아요, 작은아버지. 어차피 미국에 사시니까 사슴농장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시잖아요. 작은아버지가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일임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공동명의자였으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모든 걸 훗날 저에게 다 양도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당연히 오빠들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오빠들을 혼내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 사슴농장이 어떤 농장인데? 너희 아버지인 내 형이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넘겨. 절대 못해. 앞으로 너희는 사슴농장에 얼씬도 못할 줄 알아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결국 작은아버지 덕분에 농장 일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 뒤로 오빠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멈추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빠들이 경찰서에 있다며 황급히 달려가셨죠. 물론 저와 남편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빠들만이 아니라 올케 언니들까지 같이 있었어요. 의아해하는 엄마와 저희에게 경찰분이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예전에 한창 아빠에게 사슴농장 일을 배울 때 불법적인 판매를 했나 봐요. 한동안 중국산 녹용을 국내산인 척 어르신들에게 속이면서 판 사건이 뉴스에 거론이 됐었죠. 그게 바로 저희 오빠들이 한 짓이었던 겁니다. 둘째 오빠가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면서 큰오빠를 꼬드겼던 거예요. 저희 농장 녹용은 예약제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양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들은 중국산 녹용을 들여와 국산 녹용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 판매를 했던 겁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 사슴농장은 나름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마크도 새로 붙이면 그럴싸했던 겁니다.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속여서 팔았던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그러다가 그 어르신들 중 자식이 의심을 해서 알게 되면서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아. 니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진 알기나 하냐? 너희 아빠가 어떻게 쌓아온 농장 이미지인데 그걸 망쳐.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평생 콩밥 먹어도 싸. 엄마는 오빠들의 등을 치며 울며 소리쳤습니다. 올케 언니들은 옆에서 자신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나오라며 오빠들의 애원을 모른 척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을 압박하고 해하려고 한 것도 오빠들 짓일 거라며 증거를 찾아 벌을 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날선 모습에 저와 남편도 많이 놀랐었네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피곤하다며 돌아누우시는데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오빠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남편에게 했던 증거까지 찾게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올케 언니들도 집행유예 받았는데 그 뒤로 가끔 찾아와서 오빠들을 빼달라느니 돈 좀 있으면 꺼달라느니 하면서 불쌍한 척했지만 엄마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사슴농장은 남편과 엄마가 아직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고 저도 틈만 나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빠가 하셨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랑 넌 가족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 콩밥 먹여놓고 어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간 천벌받을 거야. 정말 천벌받을 사람이 누구인데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엄마는 간혹 마음이 불편한 듯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지만 저는 누구보다 발 뻗고 편히 잘 자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엄마의 얼굴에 주름살과 한숨이 늘어가니 오빠들이 제발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는 남편도 사슴농장 일이 익숙해졌는지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헤쳐나간 걸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듯이 저도 꿋꿋하게 남편과 농장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